여러분 너티조이 마라 땅콩. 마라탕 아시죠? 알죠. 마라탕 좋아하십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터무니없이 좀 매워서 난 좀 별로 인상이 안 좋은데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별론데 와, 이 마라 땅콩을 먹으니까 마라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티조이의 마라 땅콩. 네, 압도적 최저가의 김용민닷컴에 입점했습니다. 얼얼한 마라 맛이 정말 유행입니다. 마라맛 나초, 마라맛 소시지, 마라맛 오징어 땅콩. 정말 다양한 마라 맛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자, 마라는 매운맛을 내는 중국 사천 지방의 향신료입니다. 원래는 이제 일교차가 크고 습한 사천 지역의 날씨 때문에 음식이 쉽게 부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한 재료인데 너티조이의 마라 땅콩은 정성 들여서 볶은 땅콩에다가 실제 마라 소스를 버무린 진짜 화끈한 마라 맛입니다. 이 심심풀이 땅콩도 좋지만은 야, 맥주 안주로도 매우 좋습니다. 네, 올리브영 이마트에서도 팔리고 있어요. 35g 한 봉지당 1,200원에 팔리고 있는데 전 봤습니다. 가서 이거 올리브영에서 봤어요. 그래요. 이거 저 김용민닷컴은 말이죠. 20봉에 16,000원, 30봉에 22,000원. 와, 이게 와. 올리브영 이마트 등에서 1,200원에 팔리고 있는데 이게 저 20봉에 16,000원, 30봉에 22,000원. 이건 진짜 정말 뭐 너무 차이 나는데요? 네, 이거 혹시 그 덤핑 아니냐? 혹시 이거 뭐 저기 저거 모조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아닙니다. 정품입니다. 그렇죠. 네. 유통기한 2020년 6월 4일입니다. 집에 이거 쟁여놓고 맥주 한 잔 먹으면서 먹으면 진짜 최고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최근에 핫한 너티조이 마라 땅콩을 한 봉당 8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이야, 만날 수 있는 방법. 엄청 싸네. 올리브영과 이마트에서는 1,200원에 팔리고 있는데 네네. 와. 자, 김용민닷컴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 많은 사랑 보시면요,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 고추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렇습니다. 고추랑 같이 이렇게 볶아놓은 게 이게 티가 나네요. 예. 매콤한 게 진짜 맛있네. 소진 변호사님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요. 원래 마라는 얼얼한 맛으로 먹는데 진짜 얼얼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네요. 그러니까 살아있네. 변호사님 네. 좋아하시는 음식은 뭐예요? 저 마라탕 진짜 좋아해요. 방송쟁이 다 됐네. 아니 정말입니다. 네, 그래요. 한 번 얘기하면 네. 열 마디를 알아들어요. 변호사 양반들이 똑똑해요. 그렇습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예.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그래요, 네. 그래요. 예. 다음에 제가 회식으로 마라탕을 하겠습니다. 마라탕 좋아하세요? 오늘부터 좋아합니다. 소 변호사님이 좋아하니까 마라탕을 좋아한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난 사실 마라탕이 고추를 많이 넣는 건 줄 알았더니 네. 그게 아니라 이게 그게 또 아니에요. 마라라는 향신이 네, 들어가 그렇죠, 있었네요. 네. 중국에서만 이렇게 먹는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마라탕. 그래요. 요즘 정말 선풍적인 인기인데 땅콩까지 이렇게 나올 것도 새롭네요. 예. 맛있다. 진짜 맛있네요. 마라 오징어 땅콩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요즘 마라가 진짜 전국적으로 아주 그냥 이 체인점도 많이 생기고 스트레스 푸는 무한 음식으로. 리필까지 나와요. 무한 리필. 맞아요. 이게 또 매운 거 뭐 스트레스 풀리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이게 간간하니 아주 그냥 맥주 안주로 딱 좋겠네요. 네. 자, 이게 독신남을 위한 그렇죠. 좋은 안주인 것 같습니다. 저희 뭐 김용민닷컴은 거의 독신남들을 위한 제품을 주로 이게 많이 팔아요. 혼자 이제 밤에 막 야식 먹기 좀 그렇고 그리고 맥주 한 잔 꼭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제일 고민되는 게 안주를 뭘로 먹을까 이게 고민돼요. 근데 맞아요. 돈가스 튀기거나 뭐 너겟 튀기려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리죠. 살쪄요. 네, 살찌죠. 네. 근데 요거 딱 한 봉지면 최고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네. 그렇습니다. 소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이게 집에서 맥주 한 잔 같은 거 하세요? 저는 술을 안 드신다니까 네, 관심이 술은 없어요. 전혀 안 합니다. 아예 맥주도 한 네. 잔도 안 하세요? 네. 근데 안주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네. 우리 회식하면 안주 박살나겠네요. 여기 두 분 다 안주만 박살내시는 두 분 다 분이라. 술 안 드시는 거예요? 네. 아니, 목사 저기 자녀들이 술 먹는 거 봤어요? 제 아는 목사님 저때 꽈라해가지고 누워 계시던데. 목사님은 마셔도 목사 아들 딸들은 안 먹습니다. 그런 법칙이 있어요. 네. 목사 당사자는 먹어도 자녀들은 안 먹어요. 아니 제 후배가 목사 아들이었는데 술을 아예 안 먹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꽂았죠 살살살. 그래가지고 술 먹기 시작했는데 술을 너무 잘 마시는 거예요. 소주 막 3병 4병. 그래요, 맞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리고 예수님도 와인 드셨잖아요. 예. 예수님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네.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별명을 지어줬는데 네. 먹보의 술꾼. 얼마나 많이 먹고 얼마나 많이 마시면은 먹보의 술꾼이란 별명까지 있었겠어요. 그래요. 네. 근데 기독교에서는 왜 술 먹지 말라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전통도 아니고 외국 나가면 다 술 먹어요. 담배 피고. 그러니까요.
근데 왜 한국에서는 이러느냐? 네. 목사님들. 일제강점기 때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우고 그래서 패배주의, 무산일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조선 사람들이 영구히 일본의 노예가 되겠다 해가지고 다 끊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교회 오면 다 끊어야 된다고. 율법으로 만들어버렸지. 이거 뭐 확실한 겁니까? 근데? 사실이에요. 진짜 내가 있는 그거 일이에요? 박사학위 받았어. 네, 한번 근데 또 왜 물을 목사님들 술은 끊는데 돈은 못 끊는 거예요? 광화문에서 항상 헌금하시라 이렇게 하시는 외치는 야, 목사님. 목사도 먹고 살아야지. 전 이 이야기에서 빠질게요. 네. 이건 뭐 아니 저희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 지친 거 안 했고. 예. 이니셜도 심지어는 말 안 했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근데 저 사실 세월호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보세요? 단언컨대 이거는 진짜 세월호 진상을 규명할 목적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실추된 이 검찰의 이미지를 쇄신할 그런 목적이 앞섰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헌 문건이 지금 네.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월호 수사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게 시선을 한다. 물론 필요합니다. 문탁입니까? 문탁이? 근데 세월호 수사 재수사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세월호 재수사에 관해서 이제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개헌 문건 수사와도 어떻게 보면 연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수사는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그 얘기 같습니다. 한번 좀 해봐요. 이거는 그냥 제 어떨까요? 개인적인 의견이어가지고 아유 개인적인 의견이 제일 좋아요. 개인적인 예. 의견입니다. 저도 칠판을 김남국 어떻게 연동될 변호사님한테 수 있죠? 빌려서 한번 칠판은 써봤어요. 제가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월호가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일단 수사 범위에 대해서 사고 원인 그리고 구조 활동에 대한 책임 이때 그렇지. 이제 대통령 7시간 이게 여기 나오고 그다음에 해운업계의 구조적인 비리 그리고 수사 외압 유가족 사찰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쟁점이 5가지. 쟁점이 근데 일단은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당시에 배를 이제 선장이나 그다음에 항해사들 그리고 청해진 해운의 대표 등이 한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중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은 그 사고 원인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사 및 처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진상규명은 아직 진상규명은 안 됐죠. 안 돼 있어요. 그 진상규명은 안 됐지만 그 사고 원인자들에 대한 그런 처벌.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니까요. 대법원에서. 그리고 구조 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많이 미진한 것 같았어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 해운업계의 구조적인 비리에 대해서도 이제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때 이제 이 세월호 사고가 난 이유는 해운업계의 구조적인 비리 때문이다라는 문제점이 이제 대두되면서 인천지검의 특별수사팀이 꾸려져서 그렇지.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어떤 수사도 이루어졌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한국해운조합의 어떤 두 분의 변호를 맡아서 이제 진행을 직접이요? 대박. 네, 직접 해본 적이 있어서 짱이다. 그때도 이제 저도 좀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이 해운업계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도 저는 탈탈 털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약간 세월호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어떤 작은 비리들까지도 굉장히 엄하게 수사가 돼서 왜냐면 처벌을 그 운행이 다 받았고요. 중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운행 결국에는 네. 엉뚱한 수사를 해가지고. 네, 이게 굉장히 많이 부풀려진 그러니까 측면이 결국에는 있었어요. 엉뚱한 수사를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네. 아니 왜 그렇게? 사고와 관련되어서 네. 구조 활동에 대한 책임에 대한 정부 비판을 돌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사실은 정부로서는 정부의 구조 그쵸. 책임, 예. 구조 못한 책임 이거를 누군가에게 떠넘기려고. 떠넘겨야 네.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청해진 해운과 이런 네, 해운업계. 해운조합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누구냐 그 사체로 발견된 사람 있었잖아요. 유병원. 유병원. 유병원이 청해진 해운이지. 유병은 잡기에 막 혈안이 돼가지고 온 국민이 난리가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예. 그리고 당시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거나 구조 활동의 책임, 7시간 이런 걸 가리는 데 있어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그런 이런 혐의가 수사 있었고, 외압. 네, 수사 외압이 있었고, 그다음에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재수사를 하게 된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텐데 기존에 되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어떤 부분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 수사 외압과 유가족 사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번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유가족 사찰은 누가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유가족 사찰은 기무사가 기무사.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기무사에서 했군요. 기무사가 했는데 그 기무사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제 진도체육관에서 같이 이제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 가족들 사이에 이제 뭐라 그랬지? 그 신분을 위장하고 거기 숨어 들어가지고 가족들의 정치 성향을 파악하거나
그러니까 이런저런 그 개인적인 일들을 불법적으로 사찰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기무사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들이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세월호 관련 주요 쟁점별 조치 방안 이래가지고 문건을 이제 보고를 했고, 네네. 그다음에 당시 청와대는 어떤 입장을 밝히기도 했냐면, 아니다, 그 전에 그 당시 기무사는 그 청와대의 상부 관심 사항을 지속해서 파악을 했대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수해에 걸쳐서 이제 청와대 주요 지휘자 등에게 전국 조기 전환을 위한 단계적 전략적 방안을 제시했고, 그 틀에서 유가족 사찰 진행을 보고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는 기무사만큼 중앙 집권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없다. 최고의 부대임이라고 독려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이게 이제 저도 연합뉴스 기사에서 봤던 건데, 그때 이제 부대원들의 이메일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핸드폰은 소지하되 패턴 지정 및 카카오톡 잠금 장치 후 활용, 그리고 우발 상황 대비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 위장 및 답변, 야, 주민등록증이나 진짜요? 운전면허증 외 일체의 신분증 소지 금지, 그리고 통화 문자 보고 시 충성 구호 등 군 관련 용어 사용 금지,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좀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근데 아니 뭘 찾아내려고 거길 들어간 거예요? 그 유가족들한테. 그러니까 이 유가족들이 뭔가 좀 이해가 안 가네. 털면 뭐 건수가 나오겠지. 그 건수 갖고 유가족들을 위협하든지, 압박하려고? 압박을 하던가 야, 설득을 너 하던가 조용히 해라. 그랬던 거죠. 너 자꾸 아니 떠들면 말이야. 야 그렇게 슬픈 사람들을 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관심은 유가족의 슬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권에게 위협이 되느냐 위협이 되지 않느냐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네 이건. 진짜. 근데 여기 되게 또 익숙한 이름이 나와요. 네. 이것을 이제 지휘관이었던 사람이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이에요. 오, 되게 비슷하죠. 지금 계엄령, 지금 문건의 네네네. 이 조직 구조와 이 세월호 사찰과 이 계엄령 문건의 실행 방안은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와. 쌍둥이 같아요. 정권의 보위, 정권의 그래서- 보위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유가족 사찰에 대해서 검찰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한다면 네. 이 청와대 보고 라인이나 아니면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 그 계획들에 대해서 아마 닮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요. 유가족 사찰이나 수사 외압이나 마찬가지. 수사 외압은 또 뭐냐? 네. 그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그런 수사를 하는데 말이에요. 그 수사하지 마라. 야, 현 정부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결론 내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청해진 해운하고 해운업계 구조적 비리의 네, 결과지. 이거 저 정부가 구조를 뭐 잘 못해서 혹은 뭐 안 해서 이런 문제 아니니까 그거를 수사하지 마. 이랬던 거였고 실제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광주지검장한테 네. 야, 너 왜 그렇게 깊이 파? 적당히 파야지. 어? 혼날래? 근데 결국 혼났고 나중에 인사조치가 됐어요. 수사 외압이요. 이게 바로 수사 외압. 황교안이. 정당한 수사를 막았으니까 직권남용도 될 수 있고. 그러네. 직권남용. 법무부 장관이니까 직무범위 내에 들어. 야, 이게 지금 그 계엄령 문건도 말이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트랙이 있고 또 이제 이런 기무사에 또 한 트랙이 있는데 수사 외압이 황교안, 유가족 사찰은 또 기무사. 네. 아, 그래요. 그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도 그 검찰총장이 댓글을 최동욱 검찰총장. 최동욱 검찰총장이 댓글을 엄하게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혼외자 사건을 발생시켜서 버뜨려서 이제 그 자리에 물러나게 하고 그다음에 수사 외압을 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또 황교안 대표예요. 그때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그때 대표였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뭐하고 그 최동욱 총장하고 충돌했냐면 이 댓글 조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소하게 되는 적용법조를 뭘로 우일하냐와 관련되어서 다퉜어요. 최동욱 총장은 선거운동 기간에 이 댓글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내용 자체가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낙선시킬 목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한 댓글을 달았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운동이다, 선거운동에 개입할 목적이다라고 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게 되면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민주적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하면 안 된다. 근데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짧잖아요. 6개월로. 그래가지고 이거를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를 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못하게 정식으로 막 이제 그거는 그렇게 의율할 수 없다. 막 반대하면서 막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걸로 충돌해갖고 잘 안 되니까 최동욱 총장을 그 수사나 이런 것들을 막고
그러한 기소하는 법률, 우위라는 법률 자체를 막으려고 쫓아내게 한 거였죠.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표가 했던 건 아니고 박근혜 청와대에서 그랬죠. 일단 그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 이렇게 5개 정도로 나눠봤다면은 그 책임을 진 사람들은 2가지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책임을 진 사람들은 물론 책임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해운업계 구조적인 비리 안에서 그런 구조적 비리에 무뎌진 채 생업에 종사하던 그런 사람들이 전부 중형을 선고를 받았던 거고, 그런 구조적 비리를 만든 책임자들은 사실 처벌을 받지 않았던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수사 외압이나 유가족 사찰 그리고 구조활동 책임을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해서 정말 그 구조적인 비리를 만든 사람들에 대한 그런 책임이 좀 확실히 물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말이죠. 이 자유한국당이나 혹은 뭐 과거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요즘 아주 정말 기를 쓰고 문재인 대통령을 씹어냅니다. 왜 그러겠어요? 지금 조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휘청거리니까 네. 때는 이때다. 이때 문재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거 이미 마인드야. 네, 안 그래? 그런- 맞지? 맞아요. 내 말이 맞을 거야. 그게 그 대표 선수가 황교안 선수 아니에요? 그렇죠. 황교안은 또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정치를 할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불분명했는데 올 초에 링 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좀 급하게 당대표가 오른 된 건데. 편이었죠. 그렇죠. 왜 아니, 급하게 예, 올랐느냐? 예, 예.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호신용 정계 인문이에요. 호신용 정계 인문. 호신용.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 지나서 이제 등판해도 됐었는데. 그렇지. 총선 지나서 그다음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때는 필망할 것이 분명하니까 네. 완전히 망한 다음에 대안이 없어서 헤맬 때 이때 딱 등장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지금 하려고 총선 책임론을 자기가 다 뒤집어 써야 될 이 상황에서 갑자기 링 위에 올랐다는 것은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그야말로 엿되겠구나. 그대로 돌아오겠구나. 아니 그래 영입한 인사 1차로 영입한 인사들 전부 다 보면은 다 적폐 수사 받았던 사람들 아니면 적폐로 몰렸던 사람들 완전히 옛날 사람들이다라고 한 사람들만 모았어요. 그것도 살라고 그러는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박찬주 대장 네. 등등등 이진숙 MBC 당시에 저 어디 사장인가 그 사람들 다 적폐로 몰렸던 사람들. 자,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서 이 총선은 적폐들이 다 나왔어요. 자, 이런 적폐들이 만약에 선택을 받아가지고 다수당이 된다? 혹은 무시할 수 없는 의석을 확보한다? 그러면 이제 세월호의 진실이고 뭐고 다 덮어지는 거지. 기무사 기업령 다 덮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막 저희가 정치 이야기 하면은 사실 힘들잖아요. 힘들죠. 예. 그냥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나 쉽지 민주당 않죠. 지지하지 않거나 예. 진보적 성향을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네. 이야기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자세하게 여러분들 설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딱 한마디 하면 돼요. 전 다른 이야기 안 해요. 야, 근데 좀 자유한국당 찍기에는 좀 너무 창피하지 않냐? 좀 부끄럽지 않나? 그거 한마디. 그리고 그 다음 2번째. 우리가 2016년, 17년 진짜 그 추울 때 거리로 나가서 촛불을 들었지만 바뀐 게 하나도 없다. 다시 한번 촛불을 들어야 되고 다시 한번 심판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내년 총선 선거다. 그래서 정말 정말 대한민국을 바꾸는 개혁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 정당에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밖에 말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기무사 계엄령 관련해서 세월호랑 같이 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네. 소재인 변호사는 네, 보시죠. 연동되는 것 예, 같습니다. 예. 세월호나 기무사 문건이나 종착점은 하나입니다. HC. 어쨌든 제대로 수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HC가 뭐예요, 근데? H라는 성을 가진. 황현이 아니죠? 네. 잠깐 오늘 보다가 그 뉴스룸 보면서 계엄문건 수사 관련된 단서를 찾았어요. 진짜?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네. 군인연금법이 개정이 안 돼가지고 해외에 도피 중인 도주 중인 사람들한테도 계속 돈을 꽂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심지어는 내라는 이런 걸로 해갖고 수십 년간 그 연금 받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조현천 이놈이라 해도 되죠 제가. 괜찮아요. 예, 이놈도 미국으로 도주해 있잖아요. 야, 현천아. 너 열받으면 들어와서 고소해. 들어와서. 그거 말했잖아요. 안 들어와서도 고소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일단 고소를 할 때는 신원은 확인되지 않습니까? 네. 어디서 고소를 했는지. 예. 아니 그래가지고 이게 세상에 이렇게 연금이 많이 나가는지 몰랐어요. 450만 원씩 꽂힌대요. 우와. 한 달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군인연금?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게 국민의 세금이 조현천의 도피 자금으로 쓰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국민연금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올해 이제 신원 보증과 관련된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네, 내년부터는 지급할 않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도피 자금이 이제 끊기는 거고요. 아니 그럼 지금 뭐 가족이 받고 있는 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받고 있겠죠. 본인 지금 계좌로. 현재도 있어. 그래서 지금 저는 현재도? 그래서 이 계좌, 이 연금이 꽂히는 계좌를 보면 본인 계좌일 거거든요. 네. 타인 계좌가 아니라. 그럼 본인 계좌일 거고, 그러면 요거를 빼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CCTV 있을 거 어디서 아니에요? 뺐을 거 아니에요. 해외에서 이체를 시키든 어디 계좌를 넘기고 넘어가고 그러면 이거는 공조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네. 그건 맞죠. 이해되죠? 그건 그러니까 맞죠. 예. 450만 원이 어디 은행 계좌로 꽂혔느냐. 그 다음에 이게 결국에는 돈을 써야 되니까. 결국 못 찾는다는 것은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못 찾는 게 아니야 이거는. 미국 내가 봤을 어디 때. 은행으로 해가지고 외화 인출이 됐다고 하면 그거 찾으면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또 연금 지급이 중단되기 어렵다면은 할 수 없다. 다른 대안을 찾자. 주긴 주되 경기 지역 화폐로 주는 겁니다. 경기도에서만 들어와서 괜찮네. 들어와서 시장에서 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쟤네 시장에서 쓸 수 온누리 있는 거 있잖아. 상품권. 그래. 온누리 상품권. 그 다음에 온누리 상품권을 주는 거야. 수감이 예정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네. 구치소에서 물품을 샀을 수 있는 실내화라든가 생수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훈제 닭갈비라든가 이런 거 사서 먹을 수 있는 아니면 저기로 하자. 제로페이로 주는 거야. 서울에서 그냥 쓸 수 있게. 서울페이. 그래, 예. 서울페이. 그래요. 좋은 방법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연금인데. 김용민이가 대가리가 잘 돌아가. 아, 이런 거 좋아요. 충분히 잘 재밌어요. 돌아가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권성동이랑 나경원 씨. 그건 시간이 좀 없을 것 같고 그냥 이 마무리를 할 시간인 것 같아서 마무리할까요? 저도 예, 예. 그냥 한마디를 또 한번 네. 적어봤습니다. 예. 이게 비리라는 것이 어디에나 존재를 합니다. 제가 큰 사건도 해보고 작은 사건도 해보는데 큰 회사에도 비리가 당연히 존재를 하고 그렇죠. 작은 구멍가게에도 비리가 존재해요. 근데 저는 중요한 거는 그 선은 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그 회사의 어떤 조직에 계신 분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이거를 하면 이건 선을 넘는 거다. 그 선을 넘는 일들이 발생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세월호 사건도 터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거는 조직 안에서 깨어있는 분들이 이제 선을 넘지 않도록 계속 경계를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기무사 개헌 문건이 이렇게 공개되게 된 것도 그 깨어있는 분들에 의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정말 다행히 그분들의 어떤 진짜 감사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전 정치 관련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네네네.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 거는 너무나 국가에 특히 측면에서 법치주의 측면에서 선을 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탄핵 네, 그게 아마 그건 맞는 그 것 곳곳에 그게 아마 정말 꽉 굳어 있을 거거든요. 그것들을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하고 가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뭐 무슨 목사님은 광화문 집회에서 문재양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 선을 넘은 부분을 청소하고 가지 않으면 나라가 그렇습니다. 망한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점점 똑똑해지고 있는데 그냥 옛날 방식으로 어떻게든 통치하려고 뭐 그런 거 국민들 다 압니다. 네. 사실 그래서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한 네. 거고. 오늘 사실 저희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에 세월호 아버지 두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요? 예. 근데 두 분은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진짜. 세월호 이후에 생계를 내려놓기도 하고. 본인 생활이 아이고, 없으실 예. 거예요. 예. 예, 뭐 그래서 정말 직장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블루칼라가 한다는 일들 있잖아요. 뭐 그런 직업이 뭐 천하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네네. 그것도 굉장히 귀한 직업이긴 그럼요. 하지만은 네. 자기가 하던 일을 안 하고 딴 일을 한다면은 근데 그게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수단이라면은 얼마나 참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두 분이 나오셨는데 이번에 그 임관혁 네. 단장의 세월호 수사와 관련해서 썩소, 웃프다 이런 말을 쓰셨어요. 웃프다. 웃으면서 슬프다. 그러니까 이미 검찰의 욕망을 다 알고 계세요. 이자들이 뭘 적당히 좀 감추고자 지금 우리를 또 이용하는 것 같다. 한두 번 이용당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우리 임관혁 그리고 임관혁 그 위에 있는 한동훈 내가 경고합니다. 당신들 다른 것보다도 세월호를 지금 손댔잖아요.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진짜 천벌 받습니다. 대대로 저주를 받을 거예요. 내가 아직 목사는 아니지만 내 전도사긴 하지만은 내 전도사 입장에서는 단언을 해.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경고를 하는데 세월호 갖고 장난치면은 정말 좆된다. 그거 분명히 알아둬야 된다. 큰일 난다. 이 말씀. 알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올바른 수사 마음이 진짜 예가 좀 됐으면 아니, 좋겠습니다. 예. 그 사망 진단서가 2개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 보도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대요. 임군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몇 년 전, 2, 3년 전에 그 사망 진단서, 2개의 사망 진단서, 말도 안 되는 그 진단서를 가지고 제대로 된 그게 안 됐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검찰을 문을 두드렸는데 꿈쩍도 안 하던 놈들이 이제서야 갑작스럽게 야, 그리고 임관혁, 너 임마 인생을 그따위로 사냐? 어? 아니 이 인간이 말이에요, 정윤의 문건을 완전히 박근혜가 시키는 대로 하명 수사했고요. 그거 말고도 또 저 뭡니까? 그 자원외교, 자원외교, LCT 비리 사건. 네, 그 다 LCT 사건은 뭐 거의 떠먹기만 하면 되는 수사였다고 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그 LCT 관련해서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받았던 허남식 부산시장을 무죄로 만들어버렸네. 야, 얼마나 무능했으면 그런 결과가 나왔겠니? 검찰은 유능하다고 평가한 거 아닐까요? 특수부 수사의 아니야, 자질로? 아니야.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이번에 윤석열이 야, 아니 그게 아니라 특수부가 없는 사건을 조국 교수님 이런 것처럼 만들기도 하고 있는 사건은 축소해가지고 줄여버리는 거 이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 수뇌부 입장에서는 야 정말 똑똑하고 재능 있는 그쵸. 놈인데 정말 유능한 거죠. 이게 주물럭 반대로 수 있는. 예, 마사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임관혁이 썼나? 야, 제- 그거 진짜 천벌 받는다 이 새끼들아. 제 생각입니다. 좆되는 수가 있어요. 제 평가. 어? 알겠습니다. 예. 야, 예. 한국 노란 딱지부터 한국 기독교 장로에 내 전도사로서 내 한마디 하는데, 야, 그 우리 교단도 나름대로 저기 끝발이 있는 교단이야. 너 저기 그 교단 전도사가 저주하는 거 그 가벼이 듣지 마라.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예? 노란 아니, 딱지부터 아니, 경고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 한 명도 안 무서웠는데. 안 무서워하나? 겁이 하나도 안 내. 알겠습니다. 예. 영상을 틀어드려야 돼요. 모니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 어쨌든 이렇게 또 마지막 이야기까지 마쳤고요. 나경원을 못해서 아쉽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준비한 게 많았는데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그 나경원 의원 지난주에 드디어 그 1차 고발한 게 거의 그렇죠. 2달 만에 53일 우리 만에 김남국 변호사님이 고발인 담당이세요. 그래요? 네, 1차 그때 제가 고발한 거 드디어 네네. 53일 만에 고발인 조사를 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여러 가지 지금 그 언론에서 뉴스타파를 그래요, 포함한 그래요. 예, 여러 예. 언론에서 또 탐사 기획 보도를 하려고 해서 정말 또 문제가 될 것들이 계속 큰 것들이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이고 네네.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은 아니지만 그 나경원 의원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그 홍신학원 비리와 관련된 부분 이번 주 또 금요일 날 지금 고발장을 지금 써놨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금요일 날 예. 또 고발을 근데 궁금한 게 예. 그 입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성을 하셨어요? 뭐 업무방해 아니면 뇌물? 그거는 업무방해 업무방해. 예, 근데 업무방해 이거는 쪽으로 지금 보니까 구성했고. 뇌물죄로 아. 네 대리인 의견서 제출해도 저는 될 것 같아요. 네. 그 보충으로 해가지고 그 뭐야 입시 비리와 관련되어서는 네. 뇌물을 약간 좀 생각을 해봤고 네. 근데 이제 뇌물을 하게 되면 이제 조금 복잡해지고. 뚜렷하지가 안 해가지고 두 분 이런 얘기는 다방 가서 하세요.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네. 예. 아니, 그 이야기 좀 뒷이야기 좀 네. 저희가 다음 주에 좀 꼭 좀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피아 지방법원에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